충청남도 서천군의 한적한 농촌 마을. 논밭 사이로 굽이굽이 이어진 시골길 끝에 자리한 작은 카페. 향기로운 시절의 유리창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카페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갓 내린 커피의 고소한 향이 머물고 있었다. 정선이는 카운터 뒤에서 바리스타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올해로 65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회색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묶어 올린 채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마치 동네 어머니 같은 정겨움을 자아냈다. 손님이 뜸한 평일 오후 그녀는 이런 한적한 시간을 좋아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득 카페 입구에 문풍지가 바스락거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선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 박태섭이었다. 68세의 그는 키가 훤칠하고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4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았던 그의 습관 때문인지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어두웠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선희가 물었다. 태섭은 보통 저녁 무렵에나 카페에 들러 아내의 일손을 돕곤 했다. 태섭은 대답 대신 한 모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선희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있었다. 4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장까지 역임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안해 보였다. 선희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야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태섭은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진 자리에 작은 테이블로 걸어갔다. 선희도 따라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수제 쿠키가 담긴 접시와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병원에 다녀왔어. 태섭이 입을 열었다. 병원이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심장이야. 심장병 말기래 의사가 그러는데 태섭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1년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해. 선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심장병 말기라니. 관상 동맥이 거의 막혀 있대. 수술해도 성공 확률이 낮고 설사 성공한다 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선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였다. 매일 새벽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텃밭 일도 하곤 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치료를 받아야죠.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다시 받아보고. 이미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 결과는 마찬가지였어. 태섭이 말을 끊었다. 선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막 여유로운 노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시어머니 윤말순을 모시며 10년 가까이 고생했지만 1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카페도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앞으로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 즐기려 했었다. 그런데 태섭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선희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당신한테 또 병수발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어머니 모실 때도 충분히 고생했잖아. 이제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해. 태섭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그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런 그가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게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말이야. 선희는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남편의 병은 물론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도 갑작스러운 이혼 이야기가 더욱 당황스러웠다.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할 때인데 왜 갑자기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것일까? 당신 정말 미쳤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런 때 헤어진다고요? 선희야, 내 마음 알아줘. 나도 이런 말하기 싫어. 하지만 당신이 또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태섭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미 준비해 왔어. 이혼 서류야. 선희는 봉투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작성된 이혼 협의서가 들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포기 각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재산은 모두 당신이 가져. 집도 카페도 예금도 전부. 나는 연금으로만 살아갈게. 이게 대체 뭐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병에 걸렸다고 갑자기 이혼하자니요?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당신 거가 될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 그리고 이혼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선희는 어이가 없었다. 새로운 인생이요? 65살에 무슨 새로운 인생이요? 아직 젊어 건강하기도 하고 카페도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고 선희는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인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정말 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 무슨 소리야?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지만 선희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남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다. 지금 당장 대답은 못하겠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태섭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 내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알잖아.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병 선고와 이혼 요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계속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딸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지는 현재 35세로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일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딸이었다. 윤지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한번 와줄 수 있겠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병에 걸렸대.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선희는 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윤지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다가 점차 심각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선희는 딸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였지만 딸이 함께 해준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며칠 후 윤지가 부모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태섭은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다. 아빠는 정말 병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래, 다른 이유는 없어. 아빠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하지만 윤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부분을 감지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아버지가 오늘은 왠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윤지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시삼촌 박태식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서였다. 거기에는 최근 거래 완료된 부동산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낯익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 바로 할머니 윤말순이 생전에 살던 고택이었다. 그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빈 채로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거래 금액을 보니 무려 15억 원이었다. 윤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으로 남긴 것은 고작 800만 원 정도의 예금과 약간의 생활용품이 전부였다. 그런데 15억 원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더욱 이상한 것은 거래 당사자였다. 매도인은 박태식, 즉 시삼촌이었다. 할머니의 아들인 시삼촌이 어머니의 재산을 팔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 윤지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할머니 유산 상속받을 때 정확히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할머니가 남기신 게 별로 없었잖아. 예금 800만 원 정도랑. 할머니 집은요? 그 오래된 집 말이에요. 아, 그 집은 시삼촌이 상속받았다고 하더라. 할머니가 생전에 장남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다면서. 윤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할머니는 평생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신 선의를 무척 아꼈다. 특히 마지막 몇 년간 병수발을 해준 것에 대해 항상 고마워했다. 그런 할머니가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더욱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와 시점이 겹친다는 것도 의심스러웠다. 혹시 할머니의 유산과 관련해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윤지는 다음 날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슈퍼 사장 박정심을 찾아갔다. 박정심은 할머니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함께한 절친한 사이였다.
정심 이모, 안녕하세요. 할머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이고, 윤지야. 할머니 얘기? 무슨 일이니? 혹시 할머니가 생전에 재산이나 땅을 따로 사두신 적 있다고 들으신 적 있나요? 박정심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게 네 할머니가 말이야. 너희 엄마한테 참 고마워했거든. 마지막까지 정성껏 돌봐준다고 해서. 네, 그래서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꼭 선희한테 뭔가 보답을 해줄 거라고. 자기가 모아둔 게 있다면서. 윤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 그리고 박정심이 더욱 조심스러워하며 말했다. 네 할머니가 항상 들고 다니던 라디오 있잖아. 그거 말이야,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고 했어. 근데 그게 뭔지는 안 알려주더라고. 라디오요? 응, 그 오래된 라디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집에 그대로 있을 거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윤지는 이모의 말을 듣고 확신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선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점차 의심의 눈초리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일 할머니 집에 가봅시다, 엄마. 그 라디오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선희와 윤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태섭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요즘 들어 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곤 했는데 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가 살던 고택은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오래된 한옥 구조의 집으로 윤말순이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고 나중에는 며느리 선희와 함께 살기도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간 비어있던 집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윤지가 미리 시삼촌에게서 받아둔 열쇠로 문을 열었다. 할머니 길 맞춰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열쇠를 주더라고요. 윤지가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가 두텁게 쌓인 가구들과 거미줄이 친 모습이 쓸쓸함을 더했다. 선희는 이곳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라디오는 어디 있을까요? 윤지가 물었다. 할머니 방에 있을 거야. 항상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거든. 두 사람은 안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와 거의 그대로였다. 낡은 이불과 베개, 그리고 작은 화장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화장대 옆 작은 선반 위에 그것이 있었다. 검은색 플라스틱 외관에 은색 안테나가 달린 오래된 라디오였다. 할머니가 아침마다 농업 방송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라디오였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뒷면을 보니
배터리 덮개가 있었다. 배터리를 빼보죠. 윤지가 말했다. 덮개를 열자 배터리는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비닐로 꼼꼼히 포장된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바닥 크기의 작은 녹음기도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윤지가 흥분해서 말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할머니의 친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사랑하는 며느리 선희에게. 봉투를 열자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 2장이 나왔다. 하나는 유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유언장을 펼쳐보니 할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언장. 나 윤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중 서천군 문산면 소재 토지 및 건물 절반을 내 며느리 정선이에게 상속한다. 선이는 내가 병들어 있을 때 친딸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나를 돌봐주었다. 10년간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효도해 주었다. 내 친아들들보다 며느리가 나에게는 더 소중한 가족이었다. 그러므로 내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선희의 몫이다. 만약 내 아들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희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 유언장과 함께 보관한 녹음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기 바란다. 공증 2023년 8월 15일 서천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함. 유언자 윤말순인. 공증인 김법무인. 선희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어머니 병수발 시절이 생각났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밤잠을 설쳐가며 돌봤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윤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다. 서천군 문산면 독살리 일대의 토지 13필지가 모두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하단에는 감정가가 적혀 있었다. 엄마, 이거 봐요. 전체 감정가가 30억 원이에요. 선희는 깜짝 놀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정말로 3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럼 내 몫은 15억 원이라는 얘기네. 네, 유언장의 절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이제 녹음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윤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2023년 8월 14일이야. 내일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장을 공증받을 예정이고, 이 말을 남기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죽고 나서 애들이 선희를 못 살게 굴까봐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단호했다. 태식이와 태섭이 니들 어미 말 잘 들어라. 선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너희들이 제일 잘 알잖아. 니들 아내들은 한 번도 나 병문안 제대로 온 적도 없으면서 선희 혼자서 10년을 고생했어. 녹음기에서는 할머니가 잠시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문산면 땅을 샀어.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곳이라고 해서 좋은 투자라고 하더라고.
그 땅의 절반은 선희 몫이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잠시 후 더욱 강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만약에 니들이 선희한테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선희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다른 못된 수작을 부리면 그땐 이 녹음을 들고 법원에 가서라도 선희 권리를 찾아줄 거야. 알았지? 마지막에는 선희를 부르는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리 선희야,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얘기겠지? 미안하다. 진작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애들 때문에 숨겨둘 수밖에 없었어. 그 땅으로 네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남은 인생만큼은 고생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게 이 할미의 마지막 소원이야. 녹음이 끝나자 선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깊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큰 유산을 남겨주셨다니. 윤지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엄마, 이제 확실해졌어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삼촌이 이걸 숨기고 혼자 다 가져간 거고요. 그럼 남편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건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삼촌이 혼자 이런 일을 할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아버지와 상의했을 거예요. 선희는 이제야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가 이해되었다. 자신이 할머니의 유산 상속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혼을 시켜서 아이의 권리를 박탈시키려 했던 것이었다. 그럼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설사 정말 아프더라도 그것보다는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 거죠. 윤지는 스마트폰으로 유언장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녹음기를 촬영했다. 일단 증거는 확보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죠. 선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집에 가서 남편이랑 직접 대면해 보자. 이걸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두 사람은 라디오와 그 안의 증거들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태섭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태섭이 물었다. 할머니 집에 다녀왔어요. 선희가 대답했다. 태섭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할머니 집에. 왜? 이걸 찾으러요. 선희가 라디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태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라디오를 보더니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걸 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윤지가 끼어들었다. 태섭은 대답하지 않고 라디오만 바라보았다. 선희가 라디오 뒷면을 열어서 유언장과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태섭 앞에 놓았다.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할머니가 나에게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해 주셨다는 것도, 당신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다는 것도. 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시삼촌이 그 땅을 벌써 팔아치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15억 원의 말이에요. 선이야, 그게. 당신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한 이유도 이제 알겠어요. 내가 유산 상속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이혼시켜서 아이의 권리를 없애버리려 했던 거죠? 태섭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윤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에 걸렸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태섭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백했다. 병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는 정도야. 그럼 1년 못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형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야 내 엄마가 의심하지 않고 이혼에 응할 거라고. 선희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다. 시삼촌이 시켰다고 해서 40년 아내를 속이는 게 말이 되나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형이 나한테도 5억 원을 주기로 했어. 그래서 돈 때문에 저를 배신한 거군요. 태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선희 앞에 앉았다.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형한테 속았다고 생각해줘. 하지만 선희는 냉정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윤지도 어머니 편을 들었다. 맞아요. 아버지와 시삼촌이 한 일은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이에요. 할머니의 공증 유언장이 있는 이상 법정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태섭은 절망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이혼은 어떻게 할 거야? 선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해도 좋아요. 하지만 내 조건에 따라서요. 내가 받을 유산은 물론이고 당신이 나를 속이고 배신한 것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해요. 그날 밤 선희는 딸과 함께 변호사를 찾기로 결정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가 남겨준 사랑과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다. 다음 날 오전 선희와 윤지는 서천읍내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를 찾았다. 이곳의 대표 변호사인 최하영은 지역에서 유명한 실력자였다. 특히 상속 분쟁과 부동산 관련 소송에 능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최하영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여성이었다. 선희 모녀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증 유언장에다가 음성 증거까지 있고 게다가 부동산 명의를 불법적으로 이전한 정황까지 명확하니까요. 최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재산 가처분 신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박태식 씨가 이미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하니 그 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속 재산 분할 소송과 사기,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도 진행하겠습니다. 선희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정의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희가 물었다. 남편분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혼 소송을 역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배신을 당했다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윤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시삼촌이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렸는데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 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매수자가 선의의 피해자라면 박태식 씨가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하죠.
최 변호사는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설명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유산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상하건대 최종적으로는 유산 15억 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합쳐 총 2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박태식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받은 15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같은 날 오후 법원 집행관과 함께 선희는 시삼촌 박태식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집행관이 가압류 통지서를 전달하자 박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희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재산은 내가 정당하게 상속받은 거야. 그럼 이것도 보세요. 선희가 할머니의 공증 유언장을 내밀었다. 태식이 유언장을 보자 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몇 번이나 유언장을 읽어보더니 결국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게 있었다니. 집행관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공증 유언장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50%는 정선희 씨의 몫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를 무단으로 매각한 것은 불법이며 현재 상속재산 분할 소송과 함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태식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선희에게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형수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태섭이가 선희 언니는 모르니까 우리끼리만 나눠 가지자고 해서 시삼촌도 저를 40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욕심이 과했어요. 하지만 형수님, 저도 빚이 많아서 부동산 중개업이 요즘 너무 어려워서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는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 길로 선희는 집에 돌아가 남편 태섭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태섭은 아내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선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태섭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이 나한테 그랬어. 어차피 선희는 모르고 우리끼리만 나눠 가지면 된다고. 그리고 선희한테는 집이랑 카페만 줘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동의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했어. 하지만 형이 계속 설득하면서 나한테도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윤지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희는 남편의 변명을 들으며 더욱 실망감을 느꼈다. 그렇게 돈이 필요했으면 저와 상의했어야죠. 어떻게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제 저희는 남남이에요. 며칠 후 선희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태섭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응소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박태식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되었다. 검찰에서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가장 중요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는 선희가 완전히 승소했다. 법원은 할머니의 공증 유언장과 녹음 증거를 토대로 해당 부동산의 50%가 선희의 정당한 상속분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매각된 부동산이었다. 다행히 매수자는 선희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법원은 박태식에게 선희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억 원,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와 소송 비용을 합쳐 총 18억 원을 배상받게 되었다. 태섭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선희는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부부 공동 재산의 대부분을 받았다. 집과 카페, 그리고 예금 등을 합치면 약 4억 원 상당이었다. 결과적으로 선희는 총 22억 원 상당의 자산을 되찾거나 새롭게 얻게 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박태식은 1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던 모든 부동산을 매각해야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문을 닫고 아내와 함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는 이후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갔다. 태섭 역시 이혼 후 연금 외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다. 그는 선희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냈다. 선희에게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의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윤지만큼은 아버지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윤지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당신이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태섭 올림. 선희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불에 태웠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소송이 모두 끝난 지 6개월 후 선희는 카페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순재단이라는 작은 복지센터를 열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딴 이 센터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과 생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선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가 즐겨 만들던 반찬들을 직접 요리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선희는 매일 밤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윤지도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적극 지지했다. 주말마다 복지센터를 도와주며 때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다. 엄마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니까 정말 보기 좋아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선희는 할머니의 일주기를 맞아 복지센터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할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나누며 할머니의 일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윤말순 할머니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사신 분이셨어요. 선희가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항상 도와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남겨주셨습니다. 선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선희는 혼자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들으며 그녀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평온함과 감사함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선희가 혼잣말로 물었다. 그때 라디오에서 할머니가 평생 즐겨 듣던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다.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의 노래였다.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대답인 것 같았다. 그렇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조건 없는 사랑,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할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차례였다. 선희는 할머니의 사진에 깊게 절을 올렸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에게 다시 살 용기를 주셔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할머니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잘했다, 우리 딸아.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왔다. 선희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선희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다.